팩트체크.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인류를 식량 위기에서 구할 음식의 모험가들이라는 책입니다. 환경문제 전문가인 아만다 리틀이라는 분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위태로워진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제시한 것인데요. 이제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기후변화 등이 겹치면서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국가의 식량 보급이 어쩌면 지속 가능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인류의 식량 문제를 첨단 기술로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미국 위스콘신의 사과 농장, 그리고 GMO 씨앗을 다룬 케냐의 크리스퍼 옥수수,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봇 제초기, 중국의 컴퓨터 제어 농장, 물과 흙이 없는 도시 농장, 미국 뉴저지의 수직 농장, 노르웨이의 연어 양식장, 미국 실리콘밸리의 배양육,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미국 인디애나의 테비아 프로그램, 물 부족 국가에서 쓸만한 이스라엘의 해수 담수화 기술, 비가 오지 않는 인도 에티오피아의 인공 강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음식, 미국 매사추세츠의 3D 프린터 음식 등으로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콜라의 AI 전문가 사이클링과 이 책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섹션에 대해서 얘기를 아주 농축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이클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사이클입니다. 네. 일단 이 책에서 저는 노르웨이의 연어 양식장하고 그리고 3D 프린터 음식에 흥미가 갔었는데, 혹시 사이클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흥미가 가셨는지 얘기해 네. 주시죠. 네. 지금 이 13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내용 중에 7장이 미국의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자가 이게 미국의 그 언론인이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네. 미래의 어떤 대안 식량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케이스를 전 지구촌을 돌아다니면서 모았는데 특히 미국 사례에 집중한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논란이 오래됐던 GMO부터 시작해서 네.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에 있지만은 미래 인류의 식량난을 덜어줄 어떤 과학적인 대안으로 지금 탐색되고 있는 대체육 배양육이라든가 네. 3D 프린트 음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음식 전쟁의 최전선까지도 탐구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그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농식품 분야의 과학 기술을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거의 10년 넘게 네. 차이가 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있는 스마트폰 기술들이 네덜란드와 같은 곳에서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조금 많이 그 취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대형마트를 가보시면 되게 독특한 이름의 식품들이 많습니다. 망고 수박, 네, 맞아요. 그리고 토망고라고 해서 망고의 맛이 나는 토마토라는 것인데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음식들인데 이 종을 교배해서 새로운 종으로 만듭니다. 이 식량난 해결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거는 밀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쓰는 그 밀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또 품종이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개량이 되면서 최근에는 그 다년생 컨자밀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이 컨자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밀은 좀 뿌리가 짧은데, 그렇다고 네, 컨자밀은 뿌리가 되게 깊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계속 밀을 맺을 수 있는 식물인데 뿌리가 깊다 보니까 가뭄에 잘 버티죠. 물을 이렇게 당겨니까. 그리고 토양의 어떤 침식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요. 뿌리가 길다 보니 또 양분 공급도 훨씬 원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고 있으면서 이왕이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채소나 이런 것들 키워낼 수 있으면 정말 유리한 게 아닌가. 예. 그런 교배종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었기도 했고요. 제가 먼저 얘기를 던져보자면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노르웨이의 연어 양식장 얘기였는데, 네,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가 미역이나 뭐 생선이나 굴 같은 거 막 사다 먹잖아요. 네. 그 수산물을 우리가 먹는 게 바다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에 거의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8%를 우리가 식량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녹색 혁명을 이뤘듯이 청색 혁명을 한번 이뤄보자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고, 이 중에서 이 지은이가 포커싱한 것은 양식업입니다. 특히나 연어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어 파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제주에서 강어 양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하면 또 이제 강어, 우럭 이런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강어를 너무 많이 길러가지고 그 공급이 지나치게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 강어를 가지고 대체육을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도 등장을 하긴 했었거든요. 수산물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 책에서는 그 마린 하베스트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하냐면 바다이라는 게 있는데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연어에 달라붙어서 그 체액을 뽑아먹는 글쎄요.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걸 약품을 써서 잡아볼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다이가 그 지금 내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생각했던 것이 그런 기생충만 잡아내는 로봇을. 레이저로 쏴서 이를 맞아요. 박멸한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네네네. 그게 그 뭐랄까, 이 성형외과에서 점 뺄 때 쓰는 맞습니다. 레이저 정도라고 예. 하는데, 더 놀라운 건 이 로봇이 그냥 로봇이 아니라 AI를 탑재하고. 장착해서 네. 물고기의 정상적인 비늘에 생긴 다른 반점과 이 이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학습받은 레이저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어 10만 마리당 로봇 한두 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엄청 효율적이죠. 네, 이 연어 양식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귀가 쏠깃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이 섹션이었고요. 사이클링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으셨습니까? 지금 뱅쇼님이 이렇게 강론으로 금방 들어가셔서 한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사실은 이제 처음 보게 되는 우리 독자분들한테 이 책의 배경, 총론적인 말을 우선 조금 더인데, 저는 사실은 기후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좀 과학 기자였어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이라든가 요즘의 환경 운동의 큰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덜 공감하는 쪽이었는데, 이번 책을 읽고 많이 생각이 바뀐 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인류가 아까 말한 녹색 혁명, 소위 말한 산업형 농업이죠. 이분이 그거를 식량 시스템, 푸드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던데, 75억 명의 인류를 먹여 살리는 아주 국제 규모의, 그리고 단일한 작물만 집중 재배하는 국소적인 생산, 가공, 유통 시스템 자체를 푸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어떤 취약한 단일한 형태의 국제 분업 형태의 대규모 기업화된 농업이 기후변화라는 도전을 맞게 되면은 앞으로 2050년이면 현재의 식량 가격이 2배가 된다라는 IPCC 세계 기후변화 기구죠. 이 예측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식량 가격이 폭등이 되면은 지금 현재의 제3세계라든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다시 기아 현상이 빚어질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인류가 기근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그렇다면 현재의 산업형 농업, 이분은 에그리 비즈니스라고 표현하던데요. 에그리 비즈니스. 에그리컬처 플러스 비즈니스겠죠. 네. 그래서 에그리 비즈니스의 지금의 산업형 농업을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바꾸려면 작물 다양성의 확보와 식량 생산의 분산이 필요하다. 소위 말해서 현재 센트럴라이즈드 된 거에서 좀 더 탈중앙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컨저밀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의 세계 농부들이 키우는 밀이 여러 가지 육종이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매우 적합하게 된 아주 소수의 종의 밀만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후변화나 이런 데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19세기나 18세기의 초기에 밀들 중에서 원시 품종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컨저밀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소위 말해서 옛날 밀 중에 하나죠. 네. 지금은 상업적으로 안 키우지만. 하지만 그 옛날 밀 품종에 훌륭한 어떤 또 우리가 발굴할 만한 좋은 특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품종 속에서 새로운 어떤 지속 가능한 농업에 가능할 만한 품종을 찾고, 또 식량도 너무 지금의 공장화된 농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 피해를 입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또 다양한 품종을 소규모로 키우는 분산,
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반기후 반상업농업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환경 친화형 농업으로 갈 수 있다라는 대안을 갖고 이분이 탐색을 하셨더라고요. 연어 양식도 저는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어류 양식은 에그리 비즈니스의 한 가지 작물을 대량으로 한다는 그 모형을 따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연어라든가 인기가 있는 어류의 몇몇 종만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라든가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단기간에 생산이 반으로 줄어든다거나 이런 아까 말한 폭등, 식량 가격 폭등을 일으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희 미식가 입장에서 다양한 것들을 먹어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반가운 일도 없을 것 같다 싶고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스마트팜이란 거를 또 공부를 했었는데 네. 엔싱이라는 에그테크 스타트업인데 그 친구들이 아랍에미리트에 네. 컨테이너를 개조한 그런 스마트팜을 수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들은 여기서 키워라 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분산하라고 하면 꼭 그 종에 대한 어떤 개량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 하드웨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제시한 것이 사실은 녹색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상업화된 농업을 완전히 비난 일변도로 갈 수 있느냐? 꼭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 책에 따르면 1950년에는 일반 가정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30%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는 그게 13%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식비가 13%요? 예. 저희 집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네.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면 거의 다 뭐 배달의 민족부터 해가지고 딱 배달 음식으로 쫙 깔려져 있긴 저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엔겔 개수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뱅쇼님이나 저 같은 사이클처럼 이게 이제 푸드 지향형 가구에서 조금 아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만큼 상업적인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음식 식량의 가격은 낮아져서 네. 일반인들이 풍부한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접할 기회는 많아졌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까 말한 몇 가지 소수의 작물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인류 가축들도 매우 정제화된 소수의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몇 개의 동물로 이게 다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영양소의 어떤 균형이 깨졌다고 할 수 그렇게 있는 생각할 것이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농작물도 좀 더 기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다양한 옛날의 작물을 개발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저는 뱅쇼님이 주목했던 부분과 조금 다르게 네. 소고기를 생산한다는 게 대해서 저는 굉장히 흥미있게 봤어요. 소고기를 생산한다. 아까 네. 배양육, 대체육. 맞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현재 우리가 연어를 기르거나 밀을 기르듯이 지금 소나 돼지를 기르는 것도 소위 말해서 이제 단작이라고 하거든요. 네. 싱글 컬처라고나 할까요? 한 가지 종을 집중적으로 키운다는 게 이제 현대 대규모 상업 생산의 특징인데 그렇다면 지금 소고기만 집중적으로 먹는 특히 미국인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소를 대량 키우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제시한 것이 순환 방목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순환 해요. 방목. 순환 방목. 그러니까 옛날에 소위 말해서 유목민들이 하던 방법이죠. 한 곳에서 소들이 먹고 나면은 이 황폐해진 땅을 떠나서 네. 공간적으로 이동시켜서 또 이쪽에서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땅도 쉬어갈 수 있고 지금의 소들은 사실은 인간이 만든 사료를 먹고 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미국 소는 다 옥수수를 먹고 크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자기 동족인 소 뼈나 이런 내장을 가른 가루를 일부 섞어서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클 수 있도록 일부러 그런 고열량 사료를 먹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방법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 순환 방목이 시도되고 있고 그보다 좀 더 나가면 소 자체를 클로닝한 복제소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돌리나 네네네. 복제 양을 만들듯이 맞습니다. 소를 한 가지 소의 체세포를 떼어내서 계속 같은 소를 100마리, 1000마리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복제소를 만들면 도축 산업에 되게 유리하대요. 도축 작업에 로봇을 도입할 때
체격이 다른 소가 온 것보다 복제소는 전체 체격이나 모양이 비슷하니까? 똑같기 때문에 어. 해체하는 비용이 훨씬 싸게 든다는 저는 그걸 보고 좀 충격스러웠는데요. 우리로 치면 같은 노성열을 1000마리 100마리 그래서 복제소가 하나의 생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배양육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비커에서 키운 소고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소고기의 세포 하나를 배양액을 줘서 실험실 안에서 만든 고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배양육이고 대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을 맞습니다. 갖고 콩이나 이런 데서 나온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혈액이라든가 동물에서 채취한 근육세포나 섬유세포를 넣어서 고기 맛이 나도록 만든 식물 기반의 고기, 콩고기라고 부르는 거죠. 가짜 고기. 그런 걸로 소고기의 대체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일으켰어요. 비건들을 위한 뷔페를 가면 네네. 콩고기를 마치 돼지고기인 양 양념해서 팔기로 했었는데 네. 그게 한때 붐이었다가 확 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또 뜨는 것이 콩이 아니라 버섯을 아, 네, 새송이 버섯을 이용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하는데 콩보다는 조금 더 고기에 가깝지만 여전히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음식들을 다양하게 섭취한다라는 그런 측면, 단편적인 그런 재료가 아닌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중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1월달에 이제 설날에 차례를 지내면 네. 고사리 같은 나물들 차례 때나 제사 때만 먹잖아요. 네, 그렇죠. 네. 1년에 몇 번 안 먹죠. 네. 네. 근데 그런 음식들의 어떤 조리법을 달리한다. 그냥 뭐 고사리를 약간 좀 빵이나 밥에 이렇게 발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소스화 시킨다든지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먹을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눈여겨보지 못했던 그런 재료들도 네.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게 되면서 그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어떤 메뉴 식단이라는 것을 개발해 주는 것도 그와 같은 어떤 결을 봤을 때 지금 같은 결을 봤을 때 좀 해결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섹션 중에 맨 마지막 섹션 3D 프린터 네, 음식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 상상 속에서 그 알약 하나로 그렇죠. 모든 걸 다 먹은 거. 예. 그러니까 하루에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식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식사할 필요 없다. 얼마나 이게 밋밋한 생활이 될까. 네, 저는 네.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다. 먹고 싶다 우리는 그래도 네,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드는 걸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네. 모든 음식이 사실상 그 전쟁과 군대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통조림도 그 나폴레옹이 원종용으로 개발했던 그렇죠. 음식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국방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거나 센서를 단 군인들이 걸어 다니면서 뭔가 영양소의 밸런스가 깨졌다. 그러니까 요런 비타민과 요런 단백질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 병사에게 맞는 맞춤형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너무나 획기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죠. 슬픕니다. 슬프죠. 네네. 3D 프린터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병사의 몸에서 이렇게 수집한 바이오 데이터를 갖고 어떤 영양소가 결핍되고 이 병사에게는 지금 지방이 필요하다, 단백질의 주종 이런 판단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전투 식량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전투에 나간 병사들한테 지금 아까 말한 통조림처럼 즉시 데워서 짧은 시간 안에 조리해서 먹을 수 있거나 네. 오래 보관해도 부패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개발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D 프린터 음식은 그 미래의 어떤 군사 식량으로서 3D 프린터 한 대를 부대 주둔지에 갖다 놓고 프린트해서 각 병사들한테 맞는 맞춤형 음식을 즉시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배양육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배양육 얘기에도 그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거 배양육이 놀라운 게요. 어미소가 송아지를 베어서 그 소가 다시 자라서 그 다음에 도축을 해서 우리 식탁 위에 스테이크로 오를 때까지 2년 반이 걸린다고 해요. 아, 그런데 배양육은 세포 하나를 떼어내서 소에서 떼어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크기의 스테이크로 키우는데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한 3일? 책에 보면은 2주에서 6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통적인 소를 키워서 2년 반 동안 키워서
우리 잡아먹는 거하고 네. 실험실에서 만드는 고기는 단 6주, 한 달 정도면은 고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 배양육을 만들 때 말씀하신 것처럼 3D 프린트 음식처럼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평소에 파악을 해놨다가 배양육을 만들 때 그 사람한테 결핍된 여러 가지를 넣어준다고 해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맞는 맞춤형 스테이크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사이언티픽 푸드, 과학적인 음식이 네네. 인간의 어떤 영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이 생존하게 하는 데 대한 어떤 최소한의 필요성은 충족을 해주겠지만 저도 요새 음식과 맛과 이런 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음식에는 그런 어떤 영양적인 요소뿐만 아니고 질감이라든가 촉감이라든가 음식에서 느끼는 어떤 시각적인 즐거움이라든가 감정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그러면 감성적인 부분이 빠진 음식을 인간이 생존하는 데만 필요하다는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회의론도 있고요. 또 약간 넓게 생각하면 그냥 생존만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음식부터 시작해서 미식에 이르기까지의 이 음식의 레인지를 네. 다양하게 해서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음식의 문화적인 감성적인 측면까지 감상할 수 있고 또 아주 급하거나 네. 뭐 히말라야를 등반을 갔다거나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고생하고 있는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할 때는 생존에 필요한 이런 과학적인 음식을 즉시 공급해서 해결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식량의 폭을 네. 넓혀주는 지평을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레인보우처럼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갖고 가면은 인류의 선택권이 많아지면 그만큼 식량 위기에 대처하는 인류의 그 방법도 네. 카드가 더 많아지면은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슬기로운 미래 식량 생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그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레스토랑 갔을 때 나는 이제 등심이 좋아, 안심이 좋아, 그 약간 미디엄으로 해주세요, 웰단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갔을 때 그냥 나한테 맞는 음식을 그 주방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나온다. 어떤 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은 정말 슬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부는 사실 제가 보면은 같은 언론이라도 참 부지런한 언론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미국 중심 사례이긴 하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리고 현재의 기후 변화가 식량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그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최전선에서 실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의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저는 좀 생소하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례로 인해서 배양육의 세계에 대해서도 놀랐고 연어를 키울 때 저는 그렇게 많은 정교한 과학이 필요한 어업이란 걸 처음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업이나 어업을 요새 젊은 스타트업들이 그쪽에 많이 도전하고 있어서 옛날에 1차 산업이 아니고 뭐 5차 산업, 6차 산업 이렇게 부르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그냥 말만 좋은 그냥 허구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젊은 과학자들도 이 부분에 많이 도전해야 될 네. 미래의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국내 그 스마트팜 관련된 투자가 5년 전보다 지금 8배 이상 늘었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기농 기촌의 어떤 흐름도 있고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농촌 에그테크 쪽으로 좀 뜻을 품고 덤벼들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희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뱅쇼님이나 저처럼 맛을 사랑하는 우리 그러네요. 저희들의 아들 딸들도 아빠 엄마처럼 계속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맞습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먹어도 칼로리가 전혀 없는 그런 음식의 어떤 대체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부탁합니다. 드리면서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 팩트 체크에서 또 다른 책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